근래에 낮밤이 뒤집어져서 밤을 새고 낮에 잠깐씩 잠을 자게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는 걸 보면 갈 때가 가까운 건가 보다. 사람은 살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만난다고 한다. 나는 이미 3번을 다 만났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가 보다. 14살 때 중학교에 들어가서 집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 학교에 갔다. 버스를 타면 바로 가는 길도 없고 시내 중심가를 한번 돌아서 가는 거라 걸어가는 거나 별 시간 차이도 안 났다. 8시간 수업이라 꽤나 무거운 가방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학교에 가고 오면 하루 버스비 20원을 아낄 수 있었고 3일을 모으면 50원에 3개를 주는 호떡을 사 먹을 수 있었다. 10원이면 잡채로 가득 찬 튀김 만두를 2개 사 먹을 수도 있었고 30원이면 자전거를 30분 동안 빌려 탈 수도 있었다. 그런 게 즐거워서 나는 걸어갔다. 가다가 친구도 만나면 같이 얘기하면서 가고 그러다 학교 근처까지 갔는데 친구가 장난을 좀 심하게 치는 바람에 얼떨결에 피한다고 피한 게 차도로 뛰어들게 되었다.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는 택시. 택시 기사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걷어 차고 두들겨 팼다. 울면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다. 학교에 올라가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조회를 하면서 내 얘기를 했다. 진짜 쪽팔리고 창피했지만 그게 내가 처음 죽음의 문턱을 건너간 날이었나 보다. 두 번째는 삼형제가 낙산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을 갔었는데 고2일 때였나 보다. 비치볼을 가지고 파도 속에서 놀고 있는데 비치볼이 내 팔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 물이 깊어서 발이 안 닿아 무섭기는 했지만 비치볼만 잡는다면 물에 뜰 수 있으니까 비치볼을 잡으려서 못하는 수영을 했는데 파도에 점점 비치볼은 멀리 가고 나도 바다 깊은 곳까지 다다랐다. 비치볼을 잡는 게 어려울 것 같고 힘도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 해변으로 가려고 했는데 파도에 쓸려서 점점 힘들어갔다. 수영을 할 힘도 없어 이제 죽는구나 하는 겁이 덜컥 났다.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손을 머리 위로 뻗치고 물속으로 발을 디뎌봤는데 손끝이 물에 남을 정도로 깊은 바다속이었고 파도에 점점 쓸려가면서 바닷물도 마시게 됐다. 안간 힘을 써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사람은 이렇게 죽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줘서 가까스로 튜브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해변가까지 끌어내줬다.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호흡이 멈춘 건 아니라 구역질만 나는 정도였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머무는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두 번째 죽음의 문턱은 다녀온 것 같았다. 세 번째는 군대에서 생겼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연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다. 병기대라는 곳에 배치를 받아갔는데 아마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가 되었던 것 같다. 이등병이 무슨 운전을 할 것도 아니고 매일 딱가리나 하고 있는데 서울 청계천으로 발전기 수리를 하러 갈 일이 생겼는데 사회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나보고 운전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4월 3일 4월 4일에 나와 사귀던 여자가 면회를 온다고 했는데 4월 3일에 서울에 나간다면 전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떠 있었다. 대우 차량을 군납한 1톤짜리는 앞에 2명이 앉을 수 있고 뒤에는 박스형 차량이었다. 들뜬 마음에 아침에 차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과 동기가 같이 온다. 같이 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박스칸에 타야 할 건데 하면서 걱정을 했다. 그런데 그 소위들은 운전도 잘 못하는 초보이면서 이등병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자기는 뒤에 화물칸에 타는 게 싫었는지 나보고 화물칸에 올라 타라고 한다. 운전병은 절대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서도 정작 소대장이란 작자들이 자기들이 탈 자리가 불편하다고 이등병을 윽박지르니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냐. 까라면 까야지. 앞에 소대장 2명이 타고 나도 화물칸에 발전기와 상병 1병 그리고 나 3명이 탔다. 운전대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계급이 깡패짓거리 하는 게 군대라니 어이가 없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장 차량이라고 부대에서 쓰는 차량이 아니라 임시로 보관하던 차량인데 그 차가 아직은 새 차라 잘 달렸다. 지방도에서 100km 정도로 달린 걸 보면 소대장들도 빨리 서울에 가서 딴 짓거리 할 게 있었나 보다. 의정부 정도까지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 몸이 붕 떴다. 아차 사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어렴풋이 들어오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워커가 발전기에 끼어서 발목 위에 뼈가 부러져 있었다. 몸에 힘도 없다. 발전기에서는 휘발유가 새 나오고 있었고 차는 불나기 직전이었나 보다. 이제 터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누가 차 뒷문을 열고 나를 끄집어낸다. 다리가 끼어서 빠지지 않는데 어거지로 잡아 끌어냈다.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잘 기억을 못했는데 깨어나니 103야전 병원에 있었다. 운전병이 운전대를 넘기면 영창이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만 들었지 아픈 것도 몰랐다.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서 군 생활도 마쳤다. 그때가 내가 세 번째 죽음을 맞이했던 때였던 거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없어졌다. 아픈 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죽는 건 안 무서웠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을 고비 3번은 다 넘긴 거다. 그리고 내 수명대로 산다면 60대 정도겠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한 아이가 하얀 백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따스하고 하이한 모래를 두 손 가득히 움켜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손을 들어 올리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별입니다. 아이는 흘러내리는 모래를 막아보려 하지만 그래도 모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련입니다. 다행히도 손 안에는 흘러내리지 않고 남아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움입니다. 아이는 집에 가기 위해 모래를 탁탁 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 당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당신의 삶이 하루에 한 번인 것처럼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한 번 살게 되는 것이다.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난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들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이 덧없는 두려움이다. 위험에 부딪히기를 두려워 말라.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찾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아라.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주는 것이고 사랑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너무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고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삶을 살지 말아라.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다른 이들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둘 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는 여행이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이는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잃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 무조건 즐거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이란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든 적든 명성이 높든 낮든 누구나 공평하게 단 한 번의 인생만 살 수 있기에 지나버린 시간은 물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니 왜 나는 부자가 아닐까? 왜 나는 유명해지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기보다 왜 나는 지금 즐겁지 않은가? 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반드시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 이들은 쉽게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며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믿음 덕분에 마음의 평온과 즐거운 삶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보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는 바위에 앉은 것처럼 요동치는 욕망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자. 목적 의식을 갖고 살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자. 자연과 더불어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일과 놀이의 균형점을 찾자. 웃으며 살자. 이 즐거운 인생을 위한 7가지 공식만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 것이냐 끙끙거리며 숙제하듯이 살아갈 것이냐는 바로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까지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까지 등록을 한 상태라 죽은 다음 필요한 장기와 조직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남은 몸은 화장을 해주겠지. 어디 묻힐 곳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는 연고자가 없는 무덤에 합사하거나 산이나 바닷가에 뿌려줄 것이다. 죽은 다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죽기 전에 잘 마무리하고 남기는 것 없이 깨끗이 사라지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 집에서 보냈다. 실생을 재방송에서 보는데 병원 드라마라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중환자실에서 뇌수술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 깨어나고 어려운 간이식과 심장 수술까지 받고 잘 살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조치를 해도 늦어져서 뇌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란히 화면에 나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 드라마처럼 의사가 어머니께 오늘을 넘기기 어려우니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했지만 그 다음날 회사에서 중요 브리핑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주말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아버지가 임종을 했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급히 회사로 가서 브리핑할 자료들을 출력하고 파일을 사장님께 보내고 사장님 책상에 아버지 상을 당해서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메모를 브리핑 자료 위에 남기고 새벽 4시에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다.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다 화장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월남을 해서 올랐다는 바다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 육고를 뿌려드렸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할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고 할아버지 장지도 못 마련해서 할아버지 뜻이라지만 알지도 못하는 산에 할아버지 유해를 뿌렸듯이 지금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말을 남겼다.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이향서를 이미 작성해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은 다음은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을 한다고 약정했지만 늙어서 죽게 되면 쓸 장기나 조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아들에게 연락이 갈 거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화장을 하던 아들에게 유해가 간다면 아마도 내가 말한 대로 해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나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 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램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자.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간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무며 기다리며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살려면 주머니를 3개 준비하세요. 하나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담아놓는 주머니. 또 하나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재미 주머니. 그리고 3번째 주머니는 비상금 주머니.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아름다운 집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땅을 구하고 벽돌을 쌓고 기둥을 올리는 사람만이 자기가 꿈꾸는 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더라도 큰 집에 혼자만 쓸쓸하게 그렇게 앉아있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흑백 영화처럼 색이 바릅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숨막히게 살면서 때론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 손가락을 펼친 채 황금 모래를 퍼 올리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재가 되고 맙니다. 인생을 7가지 무지개 빛으로 살아가려면 눈으로는 내일을 보고 발은 오늘을 딛고 인생을 음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 이럴 때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상금 주머니에는 돈을 준비하는 대신 좋은 친구를 준비하세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와 사귀세요. 아들아,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 배.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 번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라. 99도씨 사랑이 아닌 100도씨 사랑으로 살아라. 속담에 밥은 봄처럼 국은 여름처럼 장은 가을처럼 술은 겨울처럼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음식에는 적정 온도가 있기 마련이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 사랑의 온도는 100도씨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99도씨에서 멈춰버린다. 기왕 사랑하려면 사랑이 끓어오르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여라. 계란 후라이가 아닌 생명으로 살아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 병아리로 부활하지만 남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뱀은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은가. 남이 너를 깨뜨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너의 관습의 틀을 벗고 고정관념을 깨뜨려 매일 새롭게 태어나라. 돼지로 살기보다는 해바라기로 살아라.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늘 하늘을 향해 있다. 해바라기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흐린 빛도 찾아내 그쪽을 향하는 데 있다. 비록 흐린 날이라도 하루에 한 번 별을 관찰하는 소년의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아라. 인상파로보다 스마일맨으로 살아라. 잘생긴 사람은 가만 있어도 잘 나 보인다. 그러나 못생긴 사람은 가만 있는 것만으로도 인상파로 보이기 십상이다. 너는 살아있는 미소로 누군가의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 표정을 잃게 되면 마음마저 어둠에 갇힌다는 말이 있듯 마음에 지옥을 들이우지 말아라. 네가 내게 가장 먼저 미소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돌팔매질을 당하면 그 돌들로 성을 쌓으라는 말이 있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 게 꿈이 아니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꿈이 되도록 하여라.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가 뒤집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북이보다 넘어져도 우뚝 서고야 마는 오뚜기로 살아라. 신은 실패자는 쓰셔도 포기자는 안 쓰신다. 그뿐일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다.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생각의 게으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다. 이래서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 한다. 나이로 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아라. 생리적 나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정신적 나이, 신체적 나이는 29살의 고정에 살아라.
고래가 아닌 새우로 살아라. 사막을 건너는 건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못생긴 낙타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고래가 아니라 새우다.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라. 종업원이 아닌 매니저로 살아라. 종업원과 매니저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종업원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있다. 너는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세워 매니저로 살아라. 너는 너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너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자주 스스로 칭찬해라. 세상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우선해라. 가정을 사랑의 기업이라 부른다. 자식은 벤처기업과도 같다. 세상에서 성공인으로 기억되기보다 가정 안에서 성공인이 되어라.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그 어떤 훈장보다 자녀들의 한마디에 더 큰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도록 노력해라. 당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의 한숨을 쉬겠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어디를 향해 이렇게 바쁘게 갈까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결국 나는 우리 속에 특별한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갈등, 불안, 허전함은 모두 나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참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나만의 특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 고유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찾으면 그날부터 그의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여 오래 입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불안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주 멋진 환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고 행복과 기쁨도 이때 찾아옵니다.